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통일운동가이자 진보 진영의 원로인 백규환 선생님이 오늘 새벽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고인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요. 모진 고문과 수차례 구속에도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위 현장에서 백규환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의 열정과 정의감이 변치 않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용산 참사, 쌍용차, 유성기업, 희망버스 연대 등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늘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백규환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2월 15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메뉴 소개해 드릴게요.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백신 세부 접종 계획과 함께 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로우킥에서는요. 가열된 제3지대 단일화 신경전 그리고 배구계의 학교 폭력 논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고란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가 문제, 또 구해저 지구에서는 기후변화가 불러온 위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서 이후에 구체화된 백신 공급 계획과 준비 상황을 반영하여 2월과 3월에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 계획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와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우선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 1분기 백신 세부 접종 계획이 발표됐죠.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도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또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2월 26일부터 65세 미만의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에 계신 입소자와 종사자를 가장 처음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접종은 이제 의사가 있는 병원은 자체 접종이 가능하고요. 네네.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방문 접종이나 보건소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그 이후에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백신이 좀 남겠죠. 네네. 그 백신에 대해서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러니까 종합병원 쪽에 있는 의료진을 먼저 접종을 할 거고요. 그 후에 3월 정도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들입니다. 역학조사나 검체반, 119 구조대 같은 경우에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보건소 내에서 접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나요? 네, 기존에는 65세 이상도 네.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접종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대한 임상 연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률을 저하를 우려한
우려하였기 때문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조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네. 사실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어디로 또 가서 보건소 이런 데 가서 접종을 받으셔야 되나요? 요양병원 내에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일반 냉장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네. 접종을 할 수가 있죠. 요양시설 같은 경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없는 경우는 네네. 정부에서 파견 의사에 의해서 접종이 가능하고요. 또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당초에는 또 화이자 백신이 최초 접종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좀 더 빨리 접종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네, 화이자 백신이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5만 명 정도를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코로나19를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고위험 의료진을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네.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초 정도로. 네. 그렇다면 일단 그 물량 확보는 초반에는 충분한 건가요? 보시기에? 물량 확보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한 75만 명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코백스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조금 날짜가 연기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도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오늘 발표는 제외한다. 그래서 한 50만 명이 제외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당초에는 이제 정부가 한 11월 정도 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관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50만 명 정도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접종이 한 달 내지 2달이 늦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상온에 보관이 가능하고 일반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만 수급이 된다면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이기 때문에 네. 백신 수급이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2분기부터 예정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9월 말까지 1차 접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교수님, 오늘부터 이 수도권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직까지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임시검사도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내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 매우 높고 이런 경우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풍선 효과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개인 방역 수칙이 가장 중요하고 요양시설이나 기숙사, 교회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초기에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중 이용시설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이나 이용을 최소화하고 특히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지켜준다면 많은 경우 개인 접촉에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무증상이 한 20%는 해당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이 3월부터 그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된다고 즉 마련하라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죠. 먼저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오늘 이제 수보회의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죠. 수보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김한 기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방금 목소리 들으셨지만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과 같은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을 했던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자율적인 방안을 수위를 높이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의 전쟁이 어차피 이제 올해도 장기전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이른바 이제 재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짊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은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또 1년을 보낼 수는 없다라는 어떤 아주 현실적인 판단인데 한마디로 이제 강제하는 방역에서 조금 더 이제 자율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도 3월부터 그러면 최소한으로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단 뭐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에서 강제적인 영업 중단이나 집합금지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로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당장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유행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코로나19와 우리 사회가 어쨌든 동행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고 이제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이게 우울감이 있잖아요. 항상 뭔가 의욕도 지금 상실해 있고 많은 분들이 뭔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전문에서도 밝혔듯이 90만 개 일자리가 소멸됐다라는 것도 맞아요. 있었고요. 지난해 급히 편성했었던 추경을 쓰지도 못했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점점 이제 영업 제한 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늘리고 지금 풀어지는 업종들이 48만 개가 업종이 좀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서발이었죠. SRT 같은 경우는 보통 50%만 예매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면은 이제 전석 예매가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확실하게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풀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다만 무조건적으로 풀겠다라면은 사실 그 전까지 쪼였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백신 접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날씨가 풀렸을 때 이 백신의 감염률이라는 전파력이 낮아진다는 점. 낮아지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아마 결정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또 이제 1년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해오면서 어떤 데이터들이 축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이제 거리두기는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모이면 위험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거에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말하자면 전파 경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축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사람을 많이 마주치는 데가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발 집단 확산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자율방역 마스크를 모두 쓰는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진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를 볼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단일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가지고 뭐 예상대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당이나 어떤 후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렵다라는 게 사실 오늘 토론 예정돼 있었는데 무산된 거죠, 오창석 평론가? 네, 일단 무산이 됐고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한 30분 전에 이제 결론이 나긴 했었는데 적어도 하루 전이었죠.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2월 15일 TV토론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TV토론을 공지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정된 토론 일자는 내일인데, 즉 오늘이죠. 아직까지 실무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기대하신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후보 측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 후보 측, 즉 국민의당 측에서는 또 여러 가지 선관위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불리하다, 좋지 않다, 또 법적으로 저촉될 수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었는데 극적으로 일단 이번 주 목요일 하나 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양쪽에서 그 지적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고 또 서로 이제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항상 뭐 후보들 입장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먼저 안철수 대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크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바로 전에 조금 이제 50분 전에 금태섭 후보가 본인 이제 페이스북에 일단 이제 4차 실무 협상을 거쳐서 토론을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2월 18일 날 1차 토론을 진행을 한다. 1차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그 후보 2차나 뭐 토론이 있겠죠,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애초에 어저께 양쪽이 모두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을 보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던 건지를 잘 한 번에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그냥 안 된다라는 건데 왜 안 되는 건지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특정 방송사를 안 된다고 했다, 한쪽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느 방송사는 나한테 유리하고 어느 방송사는 불리하다 이겁니까? 그리고 뭐 자유토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2월 18일 날 방송사는 일단 채널 A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토론은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 게 20분, 그리고 이제 주도권 토론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주도할 분야를 선정해서 하는 토론이 20분, 그리고 자유 토론 40분, 이렇게 해서 토론 형식도 좀 이제 1차적으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싱크를 안철수 대표 측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15일 예정된 금태섭 예비 후보와의 TV 토론이 일정상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태섭 후보 측은 현재 거부하고 있는 단일화 실무 논의에 즉각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실무 협상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계속 실무 협의만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 또 서울 시민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토론이지 실무 협의가 아닙니다. 저희는 실무 협상 내용을 거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횟수,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공방을 벌일 수 있는 토론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어제 양측에서 나왔던 발언들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가는 후보와 따라가는 후보 간의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후보들은 보통 최대한 또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정책 토론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해서 노출시키고자 하고, 1등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뭐 그런 걸 해. 뭐 이런 입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안철수 대표가 토론을 정말 꺼리는 걸까?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지난 19대 대선 토론이었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흔히 말하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던 당시 MB 아바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뒤에서의 커넥션이 있다, 뭐 교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근데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말은 방송이나 전파를 타면서 직접적으로 후보 간의 얘기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걸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갑철수입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밈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는 식으로 이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토론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그 말하는 톤 자체가 흔히 말해서 아성이라고 하죠.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홍준표 전 당시 후보는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저런 논리로 일단 안철수 후보는 토론에는 약하다, 또는 토론에 나가는 것이 딱히 득점이 되진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토론 들어가기 전에도 시사 프로그램 할 때도 만약에 정당별로 다른 의원들을 모실 때 선수가 안 맞으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체급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삼선 의원을 정당에서 A 정당에서 모셨는데 B 정당이 초선이 난다 면 그럼 A 정당 삼선 의원 취소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론도 보면은 금태섭 전 의원은 초선 의원이고요. 인지도에 비해서 그냥 초선 의원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의원도 했었고 대선 후보도 했었고 서울시장 후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급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 토론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사실합니다.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토론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잘해봤자 본전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체급 차이가 큰 측면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상황이 그걸 극명하게 보여줬는데 안 후보는 금태섭 의원과의 단일화가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선에서 힘을 많이 안 빼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이 네네. 분명했고 에너지를 좀 축적해놔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금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무대를 최대한 길게 끌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셈법들이 충돌을 하고 거기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단일화가 성사된 것도 안 후보가 이제 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가 중간 단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사된 측면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좀 많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TV토론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은 뭐 한 차례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팩트가? 이제 유권에서 중앙선관위 유권에서 요청했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보 간에 TV토론을 하려면 이 방송사도 정해져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제 횟수라든지 이런 노출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지금 후보들 같이 감안해서 그렇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여권은 당내 경선 외에는 노출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에서 단일화하는 것도 TV토론이 돼야 되고 또 국민의힘과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TV토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횟수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후보와의 단일화에 그렇게 힘을 빼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계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쪽에선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TV 토론에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거야. 뭐 서로 다른 포인트로 서로 이제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전형적인 말싸움 뭐 이런 건데 단일화 가는 게 보입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은 두 후보 간에 목요일 토론을 보고 나서 그 이후 결정돼 목요일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또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토론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흔히 말하는 실점만 하지 않아도 어쨌든 토론의 형식 한 번 갖췄으니 더 하지 않아도 명분은 저는 쌓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점을 한다 한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실점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 대신에 금태섭 후보를 제3지대 야권 단일화 후보로 과연 시민들이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마 마지막 토론, 첫 토론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측면이 있죠. 토론회 하나를 합의하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사 방식 언제 할 거냐 몇 번 할 거냐가 있는데 단일화 방식 합의는 이거보다 한 10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고려할 요소가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토론회에서부터 서로 생각이 다르면 실제 이제 단일화 방식 어떻게 합의할 거냐. 그리고 금태섭 후보랑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거대한 본체가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안 후보가 단일화를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안 후보의 어떤 정치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누님 동생했던 이 민주당의 우상호 예비 후보와 박영선 예비 후보 점점 이제 신경전이 가열되는 약간 예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TV 공개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누가 봐도 박영선 후보가 매우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호 후보 측에서는 결국은 이제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건드렸습니다. 21분 컴팩트 시티 이 공약은 민주당다운 공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무리 우상호 후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여러 언론을 인터뷰해도 뜨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본진 폭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직접 타격하지 않으면 이 각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선 투표는 26일부터 3월 1일 4일간 진행됩니다. 그 시간이 약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각을 세울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건데 결국은 대표 공약을 일단 한번 건드렸고 그 사이에서 아마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 타격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박영선 후보는 사실 지금 1등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건드리더라도 받아주고 허실실 넘어가는 모습 굳이 생채기를 내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양상이 계속해서 일관될 것이고 근데 과연 우상호 후보가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박영선 후보 측 캠프 측의 입장도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민주당 다운 게 대체 뭐냐. 네. 이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논쟁한 듯한.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민주당스러운 게 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 네. 우상 후보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좀 한가해 보인다. 21분 콤팩트 시티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뭐 이제 그 얘기랑 이제 어쨌든 진보적 관점에서 서울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에 대한 얘기여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고민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당내에서는 넉넉하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상 대결에서 양자 대결에서는 아슬아슬하거든요. 사실 네.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너무 상처를 한 후보가 많이 입어버리면 본선에 가서도 사실 굉장히 그 부분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를 전체적으로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과열된 경쟁을 벌일 경우에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 후보 측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두 정치인을 제가 사실은 열린우리당을 출입했던 저 옛날에 추억의 이름이네요. 심지어 제가 한나라당도 출입을 했었어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죄송하고요. 그 두 분을 그때 초선 의원 때 뵀었어요. 쭉 배우면 두 분 다 또 한 말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토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오창석 평론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두 사람 다 진짜 한 입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전력을 보면은 대변인이라든지 대선 캠프 대변인이라든지 실무라든지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책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다 실무적으로 성공으로 이끌었고 심지어 지난 탄핵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또 끌어냈는데 이 부분에서 우상호 의원은 나를 세운다라기보다는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날쌘 칼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박영선 후보거든요. 스타일상. 네, 스타일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우상호 후보가 건드렸을 때 박영선 후보가 흔히 말하는 그 칼을 휘두를 것인지 아니면 1등 전략으로 방패를 들고 있을 것인지가 핵심일 것 같고 김한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게 마지막으로 큰 생채기가 되면 만약 우상호 후보의 논리가 먹힌다면 그리고 경선 후에 우상호 후보가 떨어져 박영선 후보가 본 후보가 됐을 경우에 상대 진영에서 아니 같은 당에 있는 우상호 후보도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게 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경계할 것이냐. 경계하면서 우상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포인트로 둘 것인데 결국은 큰 목소리 나오지는 않고 아마 조목조목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정말 기사 읽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학교 폭력 얘기가 나왔습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이죠. 이다영 선수 국가대표 자격이 결국 박탈됐네요. 이제는 태극 마크를 못 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무기한 출전 정지 결정을 했고 당분간 이제 소속 팀에서도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은 아무래도 이 흥국생명이 풀리고 난 뒤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폭의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이 부분에서 폭력의 주체 보통 이제 개인이나 뭐 팀의 주장이라든지 그 사람이 주장이 아니라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쌍둥이 자매는 이제 2명이고요. 또 흉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과연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속팀 복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대표는 아마 다시 등장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국민 감정상 저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국가대표 하면은 뭐 국가의 부흥, 국가대표의 성적이 나를 투영해서 같이 기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대표의 성적은 국가대표의 성적이고 개인의 삶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엄중한 사안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에 대한 달라진 인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 두 자매는 적어도 국가대표로서의 모습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대한민국 배구협회에서 그 어머니인 김경희 씨에 대해서 장한 어버이상을 수여했다가 지금 취소했습니다. 그 어머니도 배구 선수 출신이시죠. 그렇게 어버이상까지 취소할 정도인데 국가대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불가능해 보인다. 이게 한 번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여러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계속해서 초반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왔다기보다는 이게 두 자매와 같은 소속팀이었던 김연경 선수와의 갈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름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개인 SNS에 김연경 선수로 추측되는
저격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나서 과연 너희들이 이렇게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학폭 이제 폭로 글이 올라왔었고 네.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심지어 지금 김경희 씨를 말씀드렸는데 1992년까지 갑자기 또 기사가 올라갑니다. 네. 당시 이제 대통령배 전국 남녀 배구가 있었는데 효성 여자 배구단 소속이었습니다. 김경희 씨가. 아, 그렇군요. 당시 네. 주장이었는데 네. 집단 체벌을 받았는데 당시 주장이었던 김경희 선수만 체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주장이라서 안 맞은 것이냐 네. 아니면 주장이라서 주장이 다른 선수를 때린 것이냐 네, 네. 이런 논란까지 있었어요. 그게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어머니의 입김까지 이 선수들이 활동하는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학폭을 폭로했었던 사람이 전화통화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이 두 자매에게 토스를 올려라 네. 뭐 강요하는 이런 녹취까지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잠잠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 폭로들이 사실 체육계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폭력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저도 체육계 폭력 문제를 취재해 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합숙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은 합숙만 안 시켜도 절반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제 합숙소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다음에 모든 엘리트 팀들이 마찬가지고 비인기 종목은 더 심한데 성적 위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에 따라서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학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적 위주로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구를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 그 합숙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군림하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네. 성적을 책임져주는 선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결국엔 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소수 엘리트만 키워내는 지금 체육행정의 수십 년 누적된 병폐가 이 사건 하나에 다 지금 투영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계 폭력 문제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체육 철학자이자 서울대 외래 교수를 맡고 계신 김정유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이 체육 철학자이시기도 한데요. 이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는 배구의 학폭 미투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학교 다닐 때 나를 때리고 괴롭혔던 아이나 그 선배가 스타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인가? 네. 이게 스포츠가 말하는 정의인가? 뭐 이런 민감한 문제가 마치 시리즈처럼 터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심석희 선수 그리고 고 최숙현 선수를 둘러싼 그 체육의 고질적인 문제가 네. 이제 점차 사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의 사건들이 이제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학교 폭력은 이제 선수와 선수, 네. 선수와 동료 학생과의 관계로 그 부조리 외에 이제 넓혀진 것이거든요. 네. 앞으로 아마 당분간 운동선수를 둘러싼 학교 폭력 미투 운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네. 학교 폭력이 가지고 있는 휘발성이지요. 네네. 중고등학교 시절은 이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기의 트라우마는 이제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신의 사회적인 정체성이 심각하게 이제 훼손되어 버린 피해자들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가해자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런 가해자들이 지금 우승 세레모니도 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들에는 그게 2차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피해의식이 이제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적 공분이 그렇게 커져버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주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어떤 문제들이 불거졌다면 지금은 학교에서 선후배 간의 동료 간의 이런 폭력 문제인데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스포츠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요? 결국 구조적인 문제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 시스템 자체가 그동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씩 그냥 뒷수습하는 수준에서 계속 멈춰져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그 이전의 문제들이 이제 더 큰 것들이었다면 네. 이제 SNS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과거의 것들이나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의 지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네. 하나씩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약간 뒷수습 정도에만 머무르는 그 미온적인 어떤 대응들인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성적 위주로만 키우다 보니까 일종의 운동하는 기계만을 만들어낸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이 철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 교육 시스템 특히 체육 시스템은 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그 윤리적인 문제는 그게 또 특성이 언제나 표면화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제 조사하고 처벌하는 수준에서 봉합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런 문제는 대정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제는 표면화되기 이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바로 정상화죠. 네.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자리에 운동선수를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정상화죠. 그리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 이런 것들도 좀 강화가 돼야 되고요. 일단 교육에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교수님께서는요. 네. 아까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흥국생명 대응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반인들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구단이나 뭐 대한체육회나 이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 일반 국민들과 괴리돼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학교폭력 미투 운동, 특히 운동선수를 둘러싼 미투 운동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운동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시대에는 이제 정원을 구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결국 이번 사건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운동선수의 과거의 일탈. 이게 설사 그게 과거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네.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용서해서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들을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 운동하는 기계들에서 부족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도덕이고 윤리라는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스포츠 윤리센터를 세울 게 아니라 네. 스포츠 윤리교육센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김정효 외래 교수였습니다. 사실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늘 있는 일이라서 이제는 뭐 낯설지도 않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이나 지도자가 이제 선수들 괴롭히는 문제들.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 사후적인 대책만 너무 쏟아지고 사전적 대책이 없다. 마지막에도 윤리센터가 아니라 윤리교육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네네. 선수 학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대. 그러니까 본부는 학생이라는 거죠. 아직 배워야 되고 케어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렇죠. 네. 너무 성적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학생 선수를 약산하는 거죠. 학생인데 그냥 선수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운동하는 기계처럼.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로우킥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는 세계는 시간입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본 지진 관련 소식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13일 오후 11시 8분쯤에 그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강진이 지금 도쿄까지 흔들리면서 이 일본 사회가 지금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현과 또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서 지금 진도가 한 6강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기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은 정전도 잇따라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고요. 대규모 정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도쿄에서 지금 피해 가구가 한 1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점차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후쿠시마현에서는 강진으로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서요. 고속도로가 모두 막혔다고 합니다. 네. 일본 기상청에서는 다행히도 해일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 지진의 규모가 좀 워낙 크고 또 넓은 부위여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비슷한 수준의 흔들림이 계속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신칸센 운행도 중단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을 잇는 도호쿠 신칸센이 한 열흘가량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 일본의 철도회사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각 구간의 신칸센 운행을 조금씩 중단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단축 운행을 했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 도호쿠 신칸센과 바로 연결되는 아키타 신칸센 이 구간이 특별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횟수를 줄여서 운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도쿄까지 직접 운행을 재개하는 것은 앞으로 열흘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 일본 도호쿠 지방으로 가는 핵심 철도가 마비되면서요. 지금 일본의 항공사가 각 지역 공항을 오가는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서는 이 지역을 오가는 고속버스를 증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 계신 우리 교민들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난 후쿠시마현에는 우리 교민이 한 1,300명, 또 인근 미야기현에는 3,2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의 브리핑에 따르면요, 일단 우리 교민의 인적 피해는 아직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사관을 통해서 재산 피해 신고는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교민의 피해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총영사관 쪽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이미 좀 대비책을 마련했다라고 하고요.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바로 연락을 바란다 이렇게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10년 전이었죠. 지난 2011년 3월 11일 당시 동일본 대지진 공포 다시 떠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죠. 네네.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요. 15,000명이 숨지고 또 2,500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네. 정말 10년 만에 또 다시 일어난 건데요. 일단 일본 기상청의 입장은 이번 지진이 2011년 일본 대지진의 여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여진이 이렇게 또 10년 만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게 네. 전해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이슈인데요. 이 일본 GDP가 지난해 역성장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일본의 지난해 GDP 성장률이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GDP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4.8%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이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이후에 11년 만이거든요. 앞으로의 일본의 그 GDP 성장률도 계속 좀 마이너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일본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3부에서는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인터뷰 준비돼 있고요. 또 경제, 환경 다양한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을 듣고 갈게요. 제가 오프닝에서 백기환 선생님 타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백 선생은 유명한 민중가요죠.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원작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안치환 씨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네, 꼬미님이 문자 주셨어요. 오랜만에 들으니까요. 어목한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군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고 와야 되겠네요. TBS 정보센터 이나라 리포터.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여의도 야당 편입니다. 조혜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의원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어디 잘 가셨어요? 보내진 않았습니다. 잘 보내시나요? 예. 어디서 주로 어떤 분들을 조금 만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지역구에 있었는데요. 전통시장을 좀 둘러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이제 지인들 조금 만났고, 친척 집에는 못 갔고요. 차례 지내러 그 명절 때마다 모이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못 모였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인사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고 했죠. 네.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고향 못 오고 와서도 같이 못 모이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그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또 경제 활동의 제약이나 이걸 넘어서 가지고 명절 때 모이는 건 우리 그 삶의 어떤 원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이게 파고들고 있다는 데 대한 이 느낌이 좀 남달랐던 것 아닌가 싶어요. 약간 좀 상실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진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 같은 것도 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족들마저 못 만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다 호소하시고, 가게 문 닫은 거 너무 이제 오랫동안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아버리는 가게들 많이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세상을 좀 바꿔달라고 그러시는데 세상 바꿔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힘 좀 내라고 그러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뭐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어떤 국민 만나셨냐고 뭐 싸우는 장면이 있던데 일단 그 질문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그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지금 활발한데요. 예. 이낙연 대표가 이제 선별지원금 또 보편 방식, 선별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선별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와 인터뷰에서 조 의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몰아주면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겠네요. 예,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셈인데 처음에는 2, 3차 재난 지원이 선별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타격 입고 출혈을 심하게 했던 계층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그런 분들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커가지고 4차 재난 지원도 그렇게 가닥이 잡혔는데 네네. 뒤늦게 여당에서 보편 지원도 같이 패치지로 한다. 패치지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원 부담이 엄청 커져 버렸고 또 절차나 또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고 그래가지고 당정 간에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2, 3차 지원의 방식을 다시 4차 지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잘 됐지만 잘 됐다. 네. 굳이 그런 논란을 여당이 벌인 것이 좀 소모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원 대상이나 방식도 여러 가지 논란 늘 있었던 논란이긴 합니다만 시기를 두고도 야당에서는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선거철인데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의원님께서는?
뭐 선거로 먹고 사는 정당, 표를 먹고 사는 정당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지나치면은 네. 그거는 이제 선거의 페어 플레이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선거가 되거든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특정 정당 선거운동하는 검권 선거, 매표 선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지 너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선별 지원 형태의 4차 재난 지원을 준비해야 된다고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했는데 여당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거 다가오면서 이걸 하니까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도 그렇다고 뭐 또 이 다급한 우리 민생을 생각하면은 네. 무작정 반대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그 같이 지원에 동참은 하지만은 잘못된 걸 분명히 문제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재난지원금을 뭐 많이 혹은 빨리 받는다고 해서 어떤 유권자가 야당 찍을 걸 여당 찍고 여당 찍을 걸 야당 찍고 이렇게 될까요? 다 바뀌진 않죠. 근데 그 중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캐스팅 보트 또는 그 부동층, 중간층 그런 쪽에는 영향을 주죠. 그리고 선거가 박빙으로 갈 때는 그게 승패를 가를 수 있죠. 그렇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표가 이쪽으로 했던 게 왕창 저쪽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난 총선 때 이미 그런 효과를 봤으니까 여당이요. 총선 때도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취급하라고 그랬더니 정부가 그거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럼 선거 전에 신청이라도 받아라. 이렇게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슈화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확실히 그때도. 지난 선거 때 선거 심판이 안 됐던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 힘 실어주자는 여론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이슈. 그게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오늘 부산시장 후보들 이제 1대1 토론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미국식으로 미국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거죠? 방식이? 자유 토론이죠, 뭐. 그러니까 후보당 시간을 일정 시간을 주고 자기가 토론을 주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자유롭게 서로 끼어들면서 공방을 벌일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토론을 활성화하는 측면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무질서하게 되거나 아니면 알맹이 없는 토론이 되거나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이 자유로운 발언 속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비방이나 이런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이런 것이 제동이 걸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표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그거는 미국식 또는 자유토론의 나쁜 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흘러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토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새바람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우리 당의 이 고심 또 그런 그 문제인식을 잘 후보들이 헤아려서 자유롭게 또 활기차게 토론하되 금도는 지켜주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하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요거 좀 저희 당 안에 조금 약간 과열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부산은 더 과열되는 양상인데 그나저나 의원님 어떤 후보의 인지도나 뭐 내용의 어떤 그 찬성 혹은 반대 무관하게 가장 토론에서 화력이 센 분은 어떤 분인가요? 평소 토론을 많이 한 분이죠. 지금 이런데 많이 나가신 분들. 또는 이제 바른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많았던 분들, 연습이 되고 훈련된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낫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냐,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따라서 또 약간 더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로 올라와 보면 서울시장 예비 후보 중에서 이제 어쨌든 나경원, 오세훈 두 예비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앞서가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오신환, 조은희 후보인데 이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노출 빈도가 많아야 되니까 토론 많이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토론을 진행하면 이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만들어내야죠. 후보 역량이지만 토론, 경선
이 그 묘미가 다크호스, 뉴페이스에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뉴페이스고 다크호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화끈한 걸 보여줘야죠. 앞서 있는 분들도 만만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그렇죠. 토론 못하는 분들 아니거든요. 네, 네. 거기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줘야죠. 그냥 뭐 조금 잘해가지고는 이 판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 4위를 어쨌든 하고 있지만 토론을 정말 잘한다면은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흥미진진한 게임 만들 수 있죠. 네, 저희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또 단일화 가지고도 계속 뭔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네요.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멸의 상황이다. 이러면서 또다시 이제 안철수 대표를 직격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인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말씀은 사실 모든 후보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안철수 후보가 바로 콕콕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 언론에서 콕콕 찍는 겁니까? 네.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다 하다가 공멸한다는 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해당되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 우리하고 같이 할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하여튼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이제 많이 좀 톤다운 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아예 좀 외면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좀 무시 전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단일화 필요 없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다가 이제는 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셨잖아요.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회의 때인가는 필수적이다. 그렇죠. 필요 불가이라는 게 단일화다라고까지 가셨으니까 단일화의 주요 파트너가 또 안철수 후보니까 그 정도까지 갔으면 많이 이제 완화되셨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이제 로우킥 시간에도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단일화 지금 논란을 잠깐 다뤘었는데요. 사실 이게 전초전이고 약간 예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 간의 이런 설전들. 조금 예비 경선에서 신경전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 좀 듭니다. 본 경선 더 큰 게임이 남아 있는데 예비 경선에서 신경전은 이 관객의 시선을 끄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판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토론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단계에서 이제 서로 좀 타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토론을 하든 안 하든 토론은 뭐 선관위 입장도 있고 하니까 뭐 한다면 선관 입장 공식 입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다고 해봐야 한 번 정도고 어쩌면 못할 수도 있고 본 경선 때 해야 된다면 토론 기회를 할애한다고 한다면 예비 경선에서는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단일화 TV 토론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더라도 단일화 자체는 꼭 해야 되고 안 하면 두 분 다 아마 제가 볼 때 상처 입을 겁니다. 두 분 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안철수 대표가 이 서울시 연립정부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유력한 후보죠.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는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연립정부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가야죠. 지금 시대 흐름이 협치 아닙니까? 협치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연대잖아요. 그 이름을 뭐 서울시 연립정부를 하든 뭐 공동정부를 하든 명칭을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 세력이 같이 시민들에게 그 시정 주체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또 시를 넘겨받게 되면은 어떤 정책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정책 공약을 공동으로 또 제시하고 그 전체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표로 심판받고 그래가지고 당선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정책을 그 공약을 가지고 시를 운영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또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특정 정파나 또는 특정 개인에게 전적으로 서울시를 맡기는 데 대한
불안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 다양한 인재들이 역량을 모아가지고 좋은 아이들을 최대화시켜서 극대화시켜서 네. 시정을 이끌어가는 걸 훨씬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네. 또 신뢰를 보낼 거고 그게 또 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가야죠.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아니, 옛날에 뭐 민주당도 DJP도 연합해가지고 공동정부해서 집권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임기 말에 우리 한나라당하고 연정하자고 하셨잖아요. 대연정 제안이 있었죠 당시에요. 네, 예,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의 네. 남경필 지사도 네네. 경기도에서 민주당하고 연정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낯선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여기서 다 간단하게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말 잘 쉬었습니까? 연휴에? 네, 그냥 집에 콕 있었습니다. 집에 콕. 무상하게 잘 계셨군요. 네, 안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뉴스가 계속 터진 게 바로 쿠팡이었어요. 쿠팡에 뉴욕 증시 간다더라. 네. 무슨 일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쿠팡의 기업 가치가 55조 원에 이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게 그 뭐 한다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쿠팡 측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상장을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네.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 금융감독원쯤 네. 되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뉴욕 증권거래소 그 미국 증시가 나스닥하고 NYSE 뉴욕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뉴욕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게 거의 IPO 그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로 치면 이제 IPO 서류, 상장 심사서를 다 들고서 금감원에다 제출하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기관들이 이거 공모가로 얼마로 하지 이렇게 수요 청약 받은 다음에 이제 일반 공모 청약까지 받고 그 다음에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도대체 얼마를 이제 IPO 기업 공개를 모집을 할 건지 그리고 공모 가격은 얼마인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않았습니다. 아니군요. 일단 그래서 신고서는 제출했고 되는 건 확실한데 그래서 이제 3월 중에 기업 IPO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 55조 얘기는 사실 그 뭐 신고서에 나온 게 아니고 기관 수요 예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야 55조는 될 거다라고 그 전에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지난해쯤이었나요? 네. 기사가 나왔을 때는 네네. 한 30조 원 정도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사이 확 달라졌네요. 그 사이 더 불었어요. 네, 네네. 그러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 그 이제 상장 신고서에 나온 이 쿠팡의 실제적인 경영 성과를 보니까 야 55조는 줘도 되겠는데라고 평가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일단 55조가 어느 정도냐라고 네. 보면은 2014년 알리바바 그룹이 그 IPO를 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그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IPO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 10일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네이버 시가총액 그때 60조 2천억 원이었어요. 네. 여기에인 코스피 시총 국내 5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10일 기준으로 보자면 이마트, 롯데쇼핑, CJ 대한통운을 모두 살 수 있는 금액의 4.5배. 그냥 네이버만 비교해도 충분했었어요. 네. 그런데 뒤에는 훨씬 더 와닿는 수치군요. 이러니까 네. 이게 정말 우리 그 시장의 판도가 온라인으로 넘어왔다는 게 느낄 수 대단하네요. 있는 게 네. 이마트, 롯데쇼핑하면 양대 산맥이잖아요. 유통업에. 네네. 여기에다가 대한통운까지 얹어도 4.5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쿠팡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가 5% 넘게 올랐어요. 아 그래요? 이게 일단은 네이버가 그래서 제가 10일 종가 기준으로 네. 보자면 60조라고 했는데 네. 오늘 오르면서 63조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누르고 네. 시가총액 4위 종목에 네이버가 등극을 했습니다. 이유가 오늘. 뭐냐면 네. 이게 네이버 쇼핑이 사실 그 거래 규모로만 보자면 쿠팡보다 더 커요. 국내 1위예요. 근데 방식이 쿠팡은 이제 직매입을 하는 거고 직접 하는 거고 그렇죠. 네이버는 오픈마켓이라서 그렇죠. 네.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걸 다 집계를 하다 보니까 네. 네이버 쇼핑 규모가 거래 규모를 보자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도 있고 네.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요즘 웹툰 뜨는 네, 웹툰 네. 그 IP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도 60조란 말이에요. 게다가 거래 규모는 쿠팡보다 더 커. 네. 근데 쿠팡이 55조인데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에 여러 가지가 다 얹어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있는데 60조밖에 안 돼? 라고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군요. 네, 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은 거죠. 어쨌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이제 IPO를 통해서 1조 원 정도 자금을 존잘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고용을 보자면 쿠팡이 이렇게 많이 사람을 뽑았네요. 네, 어느 정도죠? 작년 한 해만 2만 5천 명을 채용했는데 한 해만? 네, 2025년까지 5만 명 신고 고용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유통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풀필먼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물품 보관, 포장, 배송, 재고 관리 이걸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돼야지 그 뭔가 그 원스톱으로 쇼핑이 그 온라인 쇼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확장을 하겠다. 요 확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로켓 배송이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사실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로켓 배송 지역을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유통가에서는 정말 생존을 위한 좀 무섭네요. 대격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룡 네, 지금도 맞아요. 이미 공룡이긴 한데 그래서 투자를 더 받아가지고 더 쏟아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국면이에요. 네. 근데 이미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CJ그룹과 주식 맞교환을 통해서 본격적인 풀필먼트 사업을 추진했어요. 사실 네이버가 없는 게 물류거든요. 네네, 이른바 이제 택배사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CJ그룹과 추진하면서 이 CJ 대한통운 이쪽을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쇼핑 플랫폼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했고 11번가는 아마존과 손을 잡고 이제 아마존이 국내 진출하는데 11번가가 손을 잡고 이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GS 리테일은 홈쇼핑과 합병을 통해서 이제 몸집 불리게 하겠다고 했고요.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한 이베이 코리아는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유통업의 판도가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 하나같이 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맞아요. 아마존 나오고 막 이거 지금 쿠팡이 이게 일종의 이 매기 효과라는 건 좀 그렇고 왜냐면 워낙 이제 공룡이기 때문에 매기 효과는 넘어선 것 같고 어쨌든 뭔가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영향이 분명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쿠팡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공개가 된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게 쿠팡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이 잘 몰라요. 지금 내가 도대체 분기 얼마를 벌고 매출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뭐 순이익은 얼마나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그 상장 신고서에 보니까 좀 약간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어요. 일단 매출은 지난해 무려 13조 2,500억 원. 지난해 한 해. 2019년에 7조 1,0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91%가 늘었어요. 거의 2배가. 근데 놀라운 사실이 2011년에 이제 쿠팡이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에 출발은 소셜 커머스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로 변한 건데 2013년에 매출이 500억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 1조 원 넘고 2017년에 2조 원 넘고 2018년에 4조 원 넘고 2019년에 7조 원 넘은 다음에 지난해에는 13조 원대 매출 기록한 겁니다. 거의 뭐 계단식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퀀텀 점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게다가 이제 반면에 근데 영업 손실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특히 2016년에 영업 적자가 5,600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6,200억, 2018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 영업 손실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 기사 당시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의도된 적자다. 의도된 적자? 이게 왜냐하면 이 아마존 모델이잖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서야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그 자기들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플랫폼을 다 장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존 전략이라서 의도된 적자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경쟁자들은 무슨 의도된 적자는 적자냐 저러다 망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망했으면 하는 경쟁사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근데 적자 규모가 이제 아까 제가 2018년에 1조 원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19년에 7,500억으로 줄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드디어 줄었네? 드디어 플랫폼이 말하던 의도적인 적자에서 이제는 플랫폼을 장악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건가라고 했었는데 지난해엔 무려 적자 규모가 5,300억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5,300억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비용으로 5천억 정도를 추가 지출했거든요. 그럼 그걸 빼고 나면 올해는 뭔가 흑자로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기업 가치를 55조 원 정도로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진성 고객층. 진성. 이런 표현 써주는 질이 좋은 고객층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쓰는 고객층이라는 거죠. 네. 여기가 2019년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해서 활성 고객 한 번이라도 쿠팡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고객이 1,500만 명인데 네. 1년 전보다 25% 늘었어요. 이게 대충 한 4,800만 명 정도가 네.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 인구라고 보는데 거기 한 30% 정도가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객 가운데 2,900원 내면 그 로켓 와우라고 해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배송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당일 배송 뭐 이런 거. 무료 배송 등등. 다. 이게 고객의 32%가 매달 2,900원을 내고 쿠팡을 이용하는 진성 고객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엄청난 현금 흐름인 거잖아요. 와, 이게 30%가 넘어요. 네. 그렇구나. 네. 이게 한번 이렇게 이 편리함에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헤어나오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쿠팡을 사실 안 써요. 써보고 이게 살짝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편리하고 네, 빨리 그냥, 오니까. 네, 그냥 몇천 원, 몇백 원 아끼느니 그냥 편하게 쓰자라는 거죠. 네. 지금 쌀 떨어졌는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내일 아침에 온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나저나 이게 쿠팡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 증시를 이제 택한 이유 뭐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세상에서 네. 지구에서 제일 큰 거래소잖아요. 지구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을 대규모로 모으기 좋습니다. 뭐 당연히 다 이제 웬만한 그 글로벌 기업이면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고요. 미국 네. 증시로. 이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적자가 이렇게 18년에 무려 1조 원대 적자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누적 적자가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우리 증시에서는 안 받아줘요. 웬만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장을 했더라도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이어지면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쿠팡 우리나라에 상장됐다가는 상장했다가 아예 그냥 관리 종목을 지정돼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런데 미국은 아마존 말씀드렸잖아요. 그 최근에서야 돈을 벌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준 거예요. 시장이. 오히려 더 기업 가치를 더 평가해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고요. 이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차등 의결권 얘기입니다. 네네. 이 차등 의결권이요. 사실 그 쿠팡도 처음에 출발은 지금 매출 13조 원 지난 출발은 스타트업이었잖아요. 그 스타트업이 처음에 이제 창업자들이 일종의 이제 자기 돈을 사재를 털어가지고 회사를 네. 만들어요. 네.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네. 그럼 자기 지분을 주고 그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위해서 계속 벤처 캐피탈한테서 자금을 유치하다 보면은 자기 지분이 없어집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계속 자기 지분을 주다 되니까.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상장할 즈음 돼서는 창업자들이 자기 지분이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분을 계속 움켜쥐고 있자니 네. 그 많은 투자금을 자기 돈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트업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는 최근에서야 많이 활성화됐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대변이 되잖아요. 네.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땐 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네. 성장하는 과정에서 VC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사실 그 회사가 그렇게 성장할 때는 VC의 돈보다는 벤처 캐피탈의 돈보다는 이 창업자의 뭔가 의지나 아니면 이 사람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했잖아요. 근데 정작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면 네. 이 창업자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라가 지분이 없다 버려요. 보니까. 네, 순식간에.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그 앞서 쿠팡이 상장을 지금 하려는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94년부터 차등 의결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주식인데 똑같은 주식은 아니에요. 경영자가 가진 주식은 네. 의결권을 몇 배를 더 얹어줍니다. 보통 한 구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10배 정도 더 얹어줘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창업자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한 주 갖고 있다. 그러면 보통 주보다 10배의 의결권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배 값어치로 네, 인정을 하는군요. 네, 의결권에 대해서만. 그런데 한 10배 정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던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클래스 A 주식이 있고 클래스 B 주식이 있는데 등급이 다릅니까? 뭐 등급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A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카테고리.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주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 클래스 B 주식은 김범석 쿠팡 의장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의장만. 네, 요 B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29주의 의결권을 주는 거예요. 그 29배란 뜻. 네,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놀랍던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김범석 의장이 이 클래스 B 주식을 과연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느낌상 이렇게 많이 투자를 받으면서 아마 지분이 거의 날아갔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것이다. 네. 한 자릿수일 것이다. 뭐 이런 추정들. 그래서 네.
그냥 29주에 해당하니까 대충 한 2%만 갖고 있어도 네. 58%에 해당하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2% 갖고 있어도 29배 하면 맞아요. 충분히. 네, 그러면 이제 과반이 넘으니까 네네. 안정적으로 자기 의사 결정을 이제 행사할 수 있고 외부의 M&A 시도 이거로부터 이제 견제를 할 수, M&A 시도를 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차등 의결권 제도가 우리 시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차등 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주당 10배 정도 네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 회사가 많고요. 심지어 그 워런 버핏이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있잖아요. 네. 이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주식은 한 주당 10,000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10,000개예요? 네네네. 오, 그런 숫자도 가능하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냥 버핏의 의지로 굴러가는 거죠. 네. 절대 어디서 내 말이고 M&A하거나 법이고 다 네, 맞아요. 거네요. 그럴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 차등 의결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취지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취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약간 악용을 하면 이게 경영 세습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렇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네네. 회사 전체를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그렇죠.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지분만큼만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차등 의결권을 도입을 하면 이거는 엄청 나겠네요. 예, 우리나라 네, 문화로 맞아요. 한다면. 네. 쥐꼬리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간 도입은 안 됐는데 사실 이런 재벌들이 악용한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진짜 우리도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실컷 키워놨는데 맞아요. 내 지분은 없어지고 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딜레마가 있군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총선 2호 공약 중에 하나로 네.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뭐 쭉 설명해 주신 게 왜 쿠팡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네. 왜 날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네.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쿠팡 직원들이 또 주식을 뭐 많이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들? 이게 보통 그래서 지금 쿠팡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네. 이른바 스톡옵션, 네네. 요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쁘죠. 요거 쏠쏠하죠. 그래서 이게 그 상장 신고서를 봤더니 네. 대충 한 평균 행사가가 한 1.95달러. 1.95달러. 한 2,2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2,100원 정도. 네네. 그러니까 이 공모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 직원들은 한 주당 평균 2,100원으로 네. 이 쿠팡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기간, 그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2년 이상?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에 오래 이제 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죠. 네, 보상해 주는 거라서 상장이 이제 독방송이 아주 같아서 참 부러운데요. 그런데 뭐 이렇게 상한선이 없나요? 뭐 일괄적으로 주는 건가요? 이게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게 그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자기 알아서. 직급이나 아니면 근무 연한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수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참 합류한 지 오래될수록 네.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보다 부장님 더 많이 맞아요. 받고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요거는 약간 당연하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하는데 그러네요. 네. 이번에 눈여겨볼게요. 네. 1,000억 원 정도를 이른바 네. 쿠팡맨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배달 해주시는 기사분들. 네. 그 쿠팡맨 등 직원들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안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아까 25,000명 신규 채우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다 배달 인력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000억 원 가운데 이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 쿠팡 직원이 사무직이 4,000명이고 한 배달 및 물류 직원이 4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가운데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을 빼고 네. 스톡옵션을 못 받는 직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직원들한테 그 1,000억 원 정도를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이네요. 네, 맞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 너무 약간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들 직원이 회사의 근간이자 성공의 이유다라고 상장 그 신고서에 밝혔어요. 그건 맞죠. 네. 네. 맞아요. 쿠팡맨들이 우리 회사의 뭐 근간이다라면서 이걸 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1,000억 원이니까 저도 처음에 1,000억 원 숫자만 보고서 와 대박 이랬거든요. 했는데 이제 직원으로 따지면 직원이 너무 많아서 4만 명 직원이 너무 많아서 오늘 네. 오전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대충 한 1인당 200만 원 정도 주식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5557번님이 저 쿠팡맨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뒤에 얘기가 나의 배송비는 멈춰 있는데 회사는 성장한다네요. 배송 중인데요. 일할 맛 안 난다고. 아니 이분은 스탁 옵션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튼 네. 회사가 훨훨 성장해도 저는 늘 힘들겠죠. 이렇게 슬픈 문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슬픈 문자가 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그렇죠. 걸까요?
이게 네. 좀 그런데 네. 과거 기업들 보면 이렇게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준다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사실 그 다른 스톡옵션 받는 직원분들에 비하면 또 적은 건 소외되는. 맞죠. 근데 이제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창업 초기부터 고생한 사람들한테 스톡옵션을 줬던 거니까. 네. 그 회사 입장에서 네, 또 뭐. 고려 사항들이 네.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1,000억 원 정도를 쿠팡맨 등 이제 진짜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네, 오늘 쿠팡 얘기하다가요. 네, 끝났어요, 시간. 죄송해요. 너무 말이 많아서. 네, 집에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가 문제였고요. 지금까지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 벌어라. 네,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의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휴 끝나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개장일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올랐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국내 증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연휴 전에 좀 잘 마무리된 데다가 글로벌 증시가 다 올랐거든요.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보면 일본 증시도 강세를 보인 데다가 미국의 나스닥, 다우가 강세 보였고 특히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그 지수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휴 기간 동안 6%나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미국 이제 행정부에서 뭔가 행정 명령을 시행을 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좀 뭔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에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또 일본이 사실 지진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증시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그 이쪽 지진 발생 지역에 또 정유 공장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 전체 정유 설비의 한 10%가 그 정도 거기에 깔려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설비 이제 좀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뭐 유가가 좀 오히려 좀 반등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S-오일 같은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뭐 조선주, 뭐 또 원유 관련주인 정유주 같은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던 뉴스들이 대부분 좀 우호적으로 오늘 증시에 좀 작용하면서 강세 마감을 잘했고 다만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안 좋았던 뉴스는 뭐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안 좋은 뉴스일 수 있는데 배터리 소송 결과가 나왔거든요. LG화학과 이노베이션의 이제 배터리 소송 결과에서 역시 그 예전에 1심 판결대로 일단은 그 SK 이노베이션 그 10년 동안 미국의 배터리 수입이 금지되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SK 그룹주만 조금 주가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 거부권 행사하라 이런 요청도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경제가 문제 시간에도 잠시 다뤘습니다만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쿠팡 관련해가지고 오늘 그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르긴 올랐거든요. 골판지나 또 인터넷 서비스, 뭐 결제회사들이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 이번에 쿠팡이 그 뉴욕 증시에 상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그 차등 의결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뤘습니다. 이번에 그 대주주 같은 경우는 지분 2%만 가지고 있어도 그 클래스 B라고 하는데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의결권을 무려 58%나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에 29주를 인정해주는 그런 셈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은 지분 가지고도 사실상 이제 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또 쿠팡 상장을 계기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쿠팡이 상장함으로써 이게 기업 가치가 지금 55조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적자 기업이잖아요. 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우리 한국에선 독보적인 어쨌든 인터넷 어떤 쇼핑
이쪽에서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플랫폼 기업으로서 인정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적보다도 이런 점유율이라든가 어떤 이제 구독자라든가 가입자 이런 가치가 결국에 증가하면 그 기업을 그냥 그 숫자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래서 적자가 나는 기업도 큰 대여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하나 또 모범 사례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관련주 외에요.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한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좀 부진했던 섹터 쪽에 좀 찾아보고 있는 게 아마 이제 OLE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LCD 말고 우리 흔히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쪽에 OLED로 많이 탑재가 되는데 네네. 이게 지난 몇 년간 삼성이 투자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기 관련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좀 좋지 않았는데 네. 일단 이제 최근에 그 OLED 투자 얘기가 좀 자꾸만 그 삼성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몇 년간 투자가 거의 되질 못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왜 이제 투자 가능성이 높냐면 그 애플도 내년에 폴더블 폰 출시할 거란 얘기가 좀 들거든요. 네. 근데 폴더블 폰 아시겠지만 OLED 화면이 기존 스마트폰의 2배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폴더블 폰이 만약에 대중화되면 OLED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노트북이나 이런 아이패드 같은 데 보면 OLED가 탑재가 안 되고 LCD를 쓰는데 그것도 다 OLED 쪽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스마트폰 시장도 좋아지고 폴더블이나 뭐 그 아니면 이제 아이패드나 아니면 또 노트북 같은 이런 쪽으로 새로운 수요가 잡힐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올해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설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OLED 관련한 장비 소재 업종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저 지구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린피스의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뭐 얼음이 녹아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얼음이 녹아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네. 네네. 지난 7일이었습니까? 이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났다. 이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게 이제 인도 북부의 우타라칸드주라는 곳에서 이 히말라야 이제 그 고산지대에 접경한 곳인데, 네.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한 200여 명이 실종되는 뭐 사태가 났고, 네. 지금도 이제 뭐 시체 수습하고 사람 찾고 있고요. 이게 이제 원래 고산지대면은 뭐 이렇게 뭐랄까 홍수라는 건 별 생각을 안 하는 그렇죠. 어색하죠. 네네. 게다가 이제 뭐 겨울철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생각할 곳이 아닌데 급류가 막 휩쓸고 내려와서 수력발전소, 뭐 댐, 다리, 뭐 마을 사람들까지 다 휩쓸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가 뭐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식의 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요즘은 다 기승전 지구 온난화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기후 그렇죠.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여러 가지들. 그럼 이번에 히말라야 빙하가 홍수가 났다.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인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발생을 하겠네요. 예측하건대.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뭐 남미 쪽도 칠레나 뭐 페루 이런 곳에 이제 고산지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뭐 거기 높은 곳에서 계곡에서 물이 어떻게 흐를까? 그러면 이제 눈이 막 쌓였던 게 겨울에 쌓였던 게 뭐 봄 여름에 녹으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녹아서 이렇게 좀 호수를 이뤘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물이 내려와서 뭐 마을이 휩쓸리거나 아니면 이제 점점 커지는 그 빙하 호수를 보면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 페루에 있는 농부 한 분은 독일의 RW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석탄 발전소도 하고 이제 전력 생산하는 곳인데 그 기업 상대로 당신들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지금 뭐 농사도 안 되고 지금 너무 위험하게 됐다라고 소송을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과학자들이 와서 증언을 해요. 네. 이거 빙하가 녹는 거는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고 고로 RW가 전체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군요, 이미. 네. 네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 내 삶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파괴되는 분들이 분명 계시니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곳이 이제 페루였고요. 조금 아까는 이제 히말라야 빙하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른 이상 현상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네. 뭐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쇼킹한 거는 이제 칠레에서 정어리떼가 한 11톤 정도가 이제 죽어서 네. 10km 해안에 이렇게 쫙 밀려온 게 있었는데 네.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한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근데 그때 지금 해석이 약간 분분한 게 이제 뭐 지구 온난화로 뭐 바다와 육지의 온도 차이가 나면서 바람이 많이 불면서 뭐 위에 있는 물이 밀려가면서 밑에 있던 물이 용승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적당히 용승하면은 사실은 되게 영양분도 있고 좋은데 네. 굉장히 자주 올라오다 보니까 뭐 산소도 결핍이 되고 산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네. 또 다른 해석은 이제 우리 녹조라고 하잖아요. 적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바다에 약간 독성 있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수온이 올라가면 이제 창궐하게 되는데 뭐 거기에 또 발견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는 해석도 있는데 근데 이제 둘 다 그 원인은 짚어서 올라가면 이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원래 원래 한 봄에서 가을까지는 산불이 나더라도 겨울에는 산불이 안 났거든요. 겨울엔 차라리 눈이 오고 뭐 스키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겨울까지도 이제는 이제 건조하고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는 이제 산불이 막 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되게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 코스인데 이제 빅서라고 이제 그 해안가에 멋진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긴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산불이 다 많이 난 다음에 비가 오다 보니까 뭐 토사가 휩쓸려가지고 도로가 끊긴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 또 나온 논문에서는 이거 한번 다뤘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구 온난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박쥐들이 서식지를 확장하게 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것 같다. 창궐하게 된 것 같다. 또 연구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꽤 심각하지만 지금 조금 나아진 미세먼지 심한 것도 이제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이게 좀 쌓이면서 안 좋아지는 건데 뭐 그것도 이제 예전처럼 이제 그런 적당한 바람이 불고 이런 기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기승전 다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다 이제 온난화 기후 변화가 되는 거죠. 뭐 육지 바다 할 것 없이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들, 악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 북극점 표지판이 꽂힌 빙하가 녹는 사진도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빙하가 녹는 속도가 예전에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만 더더욱 빨라지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요? 네, 이거는 사실 연구를 좀 저 같은 경우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그 최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전보다 훨씬 빨리 녹고 있다. 그래서 뭐 훨씬 많이 녹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뭐 30년 전 대비 57% 빨리 녹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지구 온난화라는 그 열기가 계산해 보면은 그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 열기 5개 정도의 열기가 매 초당 지금 지구에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산지대 빙하도 높고 북극점도 높고 뭐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변화 생기고 이러는 거죠. 매 초당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네, 초당입니다. 저도 2번 3번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원래 한 8년 전에는 초당 4개 정도의 열기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온실가스가 더 늘어나가지고 이게 효과가 이제 쌓이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분석되기 때문에 5개까지 늘어났네요. 이제 저도 뭐 이거는 최근 통계를 연구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믿기지 않는 정말 속도군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들 다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빙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 이게 사라지면 발생하는 아주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네, 뭐 고산지대 같은 경우 이렇게 홍수 위험에 놓이기도 하고 해수면 상승이 또 빨라지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되게 심각한데 이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아서 뭐 다만 한 40cm, 50cm만 높아져도 이거는 한 30-40년은 가능할 수 있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태풍 불 때 이럴 때 해일 같은 게 되면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덜덜 떠는데 이제 문제는 2100년까지
1m 높아진다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공포 수입을 안 생겨서 저는 해수면 상승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 항만이나 뭐 그다음에 웬만한 공항 같은 경우 다 가라앉힐 수 있고요. 뭐 바닷가에 있는 백사장은 다 잠길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지금 속도로만 진행돼도. 예, 이미 재작년인가 간사이 공항인가가 한번 이제 그 태풍이 올 때,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했을 때가 심해지거든요. 네네. 예, 그때 이제 잠겨가지고 이게 CG인가 실제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었고요. 명랑시사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